왜냐면 내가 토트넘 경기만 하면 굉장히 이기고 싶어하고 검은머리 외국인, 현지 팬, 과몰입 이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짓밟아 놓고 싶어서 그 찬스 날려버리는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경기가 조금 은근 불쾌하더라고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 정말 해주고 싶은 거 맞는데 이게 의욕이 너무 세고 승부욕이 세다 보니까. 자, 안녕하세요. 여긴 집이고요. 이전에 코그 첫 촬영할 때 한번 개조시켜놨던 곳인데 유튜브 촬영할 때 그 커튼 뒤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해볼 거는 당연히 첼시랑 토트넘이죠. 이 경기 자체가 원래는 뭐 그렇게 엄청난 역사 유래가 깊은 빅매치까지는 아닌데 근데 만날 때마다 트러블이 있어갖고 되게 재밌는 경기 중 하나죠. 여기서 첼시가 또 이겼고 5연승을 거뒀는데 첼시 시점? 이거는 이따가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토트넘 시점으로 한번 봐볼까 해요. 원래 프로파일링 같이 그 대상에 약간 몰입을 해가지고 자아의탁, 과몰입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취미를 즐길 때 그런 식으로 즐기는 게 제일 재밌는 취미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자주 하던 거 과몰입하고 오바 떠는 거 그거 오늘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선 토트넘의 경기를 봤을 때 오늘 굉장히 뭐 잘했다라고 볼 만한 구석이 없다시피 하죠. 왜냐면 12-13 시즌 이후로 XG급 0.05 이하로 끝난 경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즉 토트넘이 그래도 상위권 레이스 줄곧 계속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빅6 챔피언스리그 티켓 딴 적도 있는데 그런 축구를 하던 팀이 아무리 강팀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거 즉 강등권에서도 나오기 힘든 수치라고 전 생각은 하거든요. 0.05라는 값으로 경기를 마무리한다? 이건 수치 중에 수치라고 생각하고 정말 뭐 못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한다면 이거보다 못할 수가 없다라는 뭐 코멘트 정도로 이게 딱 귀결이 될 것 같은데 토트넘은 정말 굴욕적인 경기를 펼쳤고 그 과정 속에서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우선 트러블부터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베리발 교체 거부 저는 그게 교체 거부로 보입니다. 선수 자체가 굉장히 경기를 뛰고 싶어한다. 아니다. No, no, no.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었고 그리고 교체 거부하면 저희가 또 선배 아니겠습니까? 케파 아리사발라가 18-19 시즌 리그컵,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사리의 디렉션을 무시하고 나 괜찮다, 몸 괜찮아요, 카바에로 넣지 마세요. 마침 그 카바에로가 지금 첼시 수석 코치긴 합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뭐 그거보단 과격하진 않고 베리발은 그래도 끝끝내 감독의 말을 듣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약간 베리발이 본인의 몸이 뛸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여기가 의료 스태프가 들어갔을 때 시선 여기 손가락에 집중해봐 이거 하잖아요. 이거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 보지. 왜냐면 이거를 해도 괜찮으면은 안 빼거든요. 근데 괜찮지 않기 때문에 뺐고 정말 클린하게 말한다면. 근데 베리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뛸 수 있다. 아쉬운 거죠. 빅매치업이기도 하고 본인이 최근에 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뛰고 싶다는 열정이 눈에 잘 드러나긴 했으나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그거 시간 좀만 끌어줬으면은 코너킥 시퀀스에서 토트넘 수비할 때 한 명 없이 할 뻔했거든요. 다행히도 어리광을 부린 게 큰 피해까지는 안 갔지만 약간은 이거 감독 약간 먹혔나? 이런 생각 살짝 들었던. 물론 지금 내가 방금 뱉은 말도 굉장히 과해석이고 너무 이를 키우는 듯한 발언이라서 뭐 그런 식으로 볼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패싱 사건이죠. 이거 어제 생각보다 클립 많이 타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했던 사건이 제 기억상 아스톤빌라랑 경기였을 겁니다. 그 팰리스에 글라스너 감독하고 글라스너가 게이를 불렀었는데 승리 이후에 근데 게이가 무시하고 들어갔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클립으로도 돌아다녔었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화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해외에서는 화제가 꽤 됐었고 저는 그 클립 딱 보면서 와 이거 감독 먹혔다. 와, 저 감독을 패싱하고 들어가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좀 글라스너하고 게히의 거리감이 좀 있었고 또 마침 이적설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었죠. 글라스너가 게히를 계속 잡으려던 입장이었고 게히는 나가고 싶어 했으나 신사적인 선에서만 요구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게히가 거기서 폭발을 했나? 게히의 시위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니까 그냥 게히하고 글라스너 감독 간의 거리가 꽤 있어가지고 그냥 못 들은 거. 그러니까 가끔 뭐 말 걸었는데 못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었던 사소한 해프닝이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클립을 봤을 때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펜스랑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프랭크를 분명히 봤거든요. 이건 달라요. 거리가 애초에 너무 가까웠고 이거는 뭐 프랭크가 부르고 있는 거를 못 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라서 전 이거 좀 더 큰 사건이라고 봐요. 분명히 스펜스랑 눈을 응시했었고 프랭크가 말을 걸면서 감독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겠지. 야, 너 경기 그래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다음은 잘하면 돼. 수고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감독이 전술을 잘 짜는 사람이고 전술을 짜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선수단을 인격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의무를 진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라고 돈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반더벤과 스펜스는 이 프랭크의 호의를 다소 좀 무시하고 가는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태도였던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주장단을 포로랑 벤탄쿠르를 제끼고 들어갔잖아요.
게다가 오늘 주장원장을 차고 뛰었던 선발 경기였는데, 근데 리더로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손흥민 때, 요리스 때 이런 모습 상상이나 할 수 있었나? 아니요. 이런 모습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게다가 이 둘, 특히 반더벤은 할 말도 없는 게 이날 센터백 라인에서 토트넘 미들필더, 뭐 예를 들면은 뭐 벤탄쿠르가 있을 거고 팔리냐가 있을 거고 아니면 윙어들한테도 이들한테 공이 배급되는 퀄리티가 진짜 수준 떨어졌거든요. 원래 토트넘의 백포는 선수단이 안 좋아서 뭐 그 정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을 너무 과도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 토트넘의 장점마저도 굉장히 얕잡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토트넘 이거 백포 라인 진짜 수준 높은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치업에서 첼시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구석은 토트넘의 백포였다고 봐요. 백포가 확실하게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첼시 센터백 라인은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드러내긴 했지만 토트넘의 백포는 그러지 않았었거든. 그나마 포로가 좀 최근에 빌드업 타율이 안 좋긴 하지만, 그리고 스펜스가 지난 시즌 폼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라인, 그리고 비카레오의 세이브 능력은 굉장히 높게 보는 편인데, 비카레오가 안 그래도 발밑이 불안해가지고 이들한테 의존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백포한테. 근데 여기서 볼을 뿌려주는 퀄리티가 계속 이상하게 나갔었고, 마침 선제 실점도 수비라인 쪽에서, 최종 수비라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 반더벤이 이 경기에서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원래 이 경기는 선수보다 감독한테 집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팀, 첼시 쪽에서도 카이세도랑 마레스카가 포커스를 받아야 되고, 경기를 완전 죽여놨으니까 완전 개털었거든요. 뭐 3대0, 4대0이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로 토트넘을 완전 도륙내버려서 이거는 1대0인 게 신기할 수준의 경기였고, 그리고 토트넘에서도 그만큼 경기력이 심각했으니까 프랭크를 욕을 해야 된다고 좀 봐요. 얘네보다 감독을 규탄해야 좀 더 맞는 말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면 조직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반더벤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패배의 책임에 관해서 모든 책임을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뭐 다크 히어로, 뭐 다크 나이트 뭐 이런 걸 자처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을 한 게 아니라면 이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가볍게나마 음모론이지만, 확대 해석이지만, 베리바리 감독한테 교체 거부 의사를 좀 강하게 내비치고 시간을 끌었다는 거, 그거는 어리광인지 아니면 감독에게 반기를 든 건지 둘 중 하나로 해석이 가능은 하다. 물론 확대 해석이지만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 장면이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거는 진짜 보면서 먹혔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근데 프랭크가 이 사건에 관해서 코멘트를 남긴 게 오늘 올라와 있더라고요. 반더벤과 스펜스 문제 없다. 물론 모든 선수들은 좌절하고 있다. 그들은 이기고 싶어 했고 잘하고 싶어 했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팬들에게 갔었다. 가가지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 생각에 그것이 작은 문제 중 하나인 건 맞다. 뭐 반더벤이랑 스펜스가 팬들을 등지고 한 번에 터널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본인을 쌩 깠고요. 하지만 반더벤과 스펜스는 잘 해내고 있고 모두가 좌절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도, 이 두 명도 좌절하고 있는 이들 중 두 명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저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 원코 준 겁니다. 포로도 지난주에 인터뷰할 때 팀 분위기 별로 이상 없다고 했었고,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도 이 혼란을 굳이 불태울 필요는 없으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죽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여론은 살려봐서 좋을 게 없어. 팀 흔들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괜히 퍼거슨이 라커룸 내에서의 일은 밖으로 나가서 안 된다라는 철학을 지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프랭크도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이거 봐주는 걸로 보이죠. 어쨌든 그래서 반더벤과 스펜스,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될 만한 건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기력을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시몬스를 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베리발의 뇌진탕 부상 이후로 교체 투입돼서 들어갔던 시몬스, 원래 이 선수가 거만하고 되게 본인이 뭐가 된다라는 그 의식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됐으면 됐지, 오늘처럼 첼시 상대로 의기소침해서 멘탈 완전 나간 채로 집중 못하는 모습으로 욕을 먹었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매니저한테 신발 닦게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사소한 음모론이나 논란들이 있는 편인데,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 때도 좀 콧대가 많이 높아가지고 대형급 에이전트랑 계속 엮이면서 구단을 계약할 때, 선수 계약할 때 좀 힘들게 했었던 그런 논란이 있는 친구인데, 근데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로 이렇게 완전 멘탈이 나가는 걸 봐버리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동안은 뭐 부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커버 쳤던 것처럼 미드필더 라인, 벤탄쿠르랑 팔리냐가 높은 라인으로 전진을 해서 시몬스를 공격적으로 보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몬스가 주로 돌고 있는 좌측면 동선에서 텔가, 오도베르, 존슨 이런 선수들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몬스가 이 스노우볼을 고스란히 물려받으면서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있던 친구였다 보니까 더욱더 망가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커버를 쳤었는데, 이 경기는요, 이거는 아예 할 말이 없어. 이거는 진짜 그냥 본인이 개 못한 거예요. 이 선수가 딱 한 번 경기에서 정말 잘했던 모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쿠두스랑 원투 패스 받으면서 로빈 패스로 빡 띄워준 장면이 있는데, 그때 찰로바가
분데스리가 승비를 빡 해버리면서 겨우 막았거든요. 그거 한 번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시몬스는 지금 참고로 토트넘의 최고 주급자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로베로랑 거의 비슷한 주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전에 제가 토트넘이 빅클럽 선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레비 영상 때. 그때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시몬스. 왜 시몬스냐면 토트넘이 애초에 소비를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방향성이 틀어진 거는 시몬스가 처음이고 가장 굵직한 건입니다. 토트넘의 스탠스가 바뀐다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된 건데,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구단에 엄청난 레전드인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그대로 달면서 어떻게 보면 왕이 계승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이거다? 저는 이거 첫 시즌 손흥민보다 더 못하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손흥민도 첫 시즌에 못하긴 했고 7번 달고 뛰었는데, 그쵸? 그래서 일단 시몬스는 확실하게 멘탈 잡아야 될 것 같고, 오늘 토트넘이 부진한 데 있어서 시몬스의 비중도 상당히 크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백포라인에서 미드필더 그리고 사이드 자원들한테 배급하는 패스의 퀄리티가 낮아서도 있지만, 이 경기의 페인은 아무래도 쿠두스 완전 막혔죠. 물론 첼시도 네투가 스펜스한테 완전 가로막혀버리면서 네투가 스펜스 상대로 제대로 된 드리블 돌파를 한 장면이 전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첼시도 쿠두스를 잘 막았던 거긴 한데, 근데 첼시에서 네투가 막히는 거랑 토트넘에서 쿠두스가 막히는 거랑 완전 비중이 다르니까, 쿠두스가 계속 틀어막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 찬스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시즌 아무래도 그래도 프랭크가 왔고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지난 프리뷰 때도 쿠두스에 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팀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게 딱 막혀버리니까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이 잘 보였었고, 그리고 세트피스도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왜 세트피스가 문제냐? 세트피스에서 실적을 딴 게 없어. 그다음 벤탄쿠르 그거 하면 루즈볼 나와가지고 넣을 뻔했던 거, 근데 그거 슈팅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죠. 그거 말고 한 번도 롱스로인 시도 계속하고 코너킥 시도 계속하고 하는데 제대로 된 돌파구를 못 찾았어요. 산체스가 막아버렸거든. 다 이게 키퍼가 점프를 뛰면은 리치가 필드 플레이어가 아무리 높게 점프를 뛰어봐야 그걸 못 막잖아요. 그래서 첼시는 전략을 짜왔던 게, 일단 첫 번째로 세트피스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산체스가 일단은 공중볼을 다 담당하고 어떻게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료, 특히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키퍼 블락 많이 하잖아요. 스크린 많이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스날도 욕을 먹었었고, 옛날에 아스날은 브렌트포드한테 많이 당했었고 그랬었는데, 토트넘 또한 후반전에 히샬리송을 넣을 때 산체스에게 지속적인 그런 마크를 걸어왔거든요. 근데 엔소가 그거를 스크린을 역으로 걸어주면서 그걸 방지해줬고, 산체스의 동선을 확보한 채로 캐치를 바로 해나가서 압도적인 리치로, 그렇게 해서 토트넘의 세트피스를 무력화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롱스로인을 어떻게 막았냐는 건데, 토트넘의 롱스로인이 왜 잘 안 통했냐면, 공을 던졌을 때 토트넘이 헤더를 따는 자원이 제대로 못 딴 것도 있긴 하겠지만, 토트넘이 제대로 된 공격적인 면모를 못 보였어요. 마레스카가 지난 썬더랜드전도 그렇고 울브스전도 그렇고 브렌트포드전도 그렇고 롱스로인을 통한 세컨볼 실점 있었거든요. 브렌트포드전 때는 파비오 카르발료, 썬더랜드전 때는 이시도르, 그리고 울브스전 때는 뭐 울페라고 있나요? 어쨌든 이 선수, 그렇게 이 선수들한테 세컨볼을 실점을 했었는데, 이 세컨볼이 나오고 나서 위험한 상황에 초래되는 거를 역으로 공격적인 면모로 보이면서 막아보자. 이 말은 즉, 롱스로인을 하게 되면은 센터백들 다 올라오고 풀백들 다 박스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습, 최소한의 역습 방지 인원 빼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작업을 못하게끔 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숫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마레스카는 최전방에 가운데에서 루즈볼이 나왔을 때 경합을 따지고 사이드로 볼을 돌려줄 수 있는 주앙 페드로를 배치했고요. 그리고 좌우측에 발빠른 선수들, 경합에 그렇게 능하진 못하다만 스프린트가 좋은 자원들, 가르나초랑 귀스토, 네투 같은 경우는 신체 경험이 좋기 때문에 루즈볼을 따르고 하는 쿠두스를 지속적으로 대인마크 했었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토트넘이 최후방 수비 라인하고 공격 본대, 박스 안에서 루즈볼을 따고 롱스로인을 따기 위한 인원들하고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즈볼이 발생하는 구역, 포켓 하고 그 뒤에 파이널 서드, 이쪽 공간에 토트넘 선수의 인원이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첼시가 이렇게 3명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토트넘의 수비수 3명도 붙어야 되고 뒤로 밀려나거든. 보통 뒤에서 막아야 되니까. 물론 전지수비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포켓과 파이널 서드, 루즈볼이 가장 많이 발생할, 세컨볼이 가장 많이 발생할 지역에서 토트넘의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그거를 공략을 해가지고 맞춤 전술로 이번에 준비를 했던 거고, 토트넘이 그래서 세트피스 실적이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던 거거든요. 프랭크가 되게 흥미로운 숙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주목해볼 만할 것 같고, 냉정하게 지금 17점을 땄는데 여기서 저는 이게 17점급의 경기력이라고 보진 않긴 했어요. 실력에 비해서 승점을 잘 딴 케이스라고 보여지긴 해. 난 정말 이게 뭐 폄하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 반대로 말하게 되면은 과정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아쉬운 측면을 드러내는 팀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훌륭하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승점 드랍을 살려내니까, 승점 드랍을 최소화시키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높게 봤기 때문에 제가 0레바를 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토트넘 경기만 하면 굉장히 이기고 싶어하고
검은머리 외국인, 현지 팬, 과몰입 이거 너무 많이 하거든요. 유독.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입중계할 때 굉장히 조용하고 재미가 없었던 거야. 내 스스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짓밟아 놓고 싶어서 그게 너무 간절해서라도 설레봐도 못 치겠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을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첼시? 야 당연히 이기겠지. 이런 기대가 너무 깔려있으니까 부담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저 선수들의 마음을 뭔가 짊어주고 싶고 진짜 찐따 모먼트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근데 내가 가장 경계했던 부분이 프리뷰에서 말했던 것처럼 토트넘의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1점 차로 이렇게 간신히 이긴 게 너무 빡칩니다. 이제 첼시 얘기를 해볼까요? 주앙 페드로 경기를 좀 괜찮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찬스 2번 날린 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 페드로 넣었어야 됐어요.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뭐 피카리오가 잘 막은 거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말고 1대1 찬스 그거 넣었어야 됐어. 애초에 경기 2대0 냈어야 됐다니까요. XG 값이 지금 3.69 대 0.05예요. 이거 말이 안 돼. 난 이게 진짜 이기긴 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는 뭐 심판 판정 관련해가지고 말 존나 많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있지만 오픈 플레이 지금 기대 득점 자체가 필드골 기대 득점 자체가 3.65가 찍혔어요. 365. 기튼스 빈골 때 그거 들어갔거나 주앙 페드로 1대1 찬스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엔소 페르난데스의 프리헤더 그거 들어갔으면 경기 끝나는 거였다고 아예. 그랬으면은 이거 첼시가 지금 토트넘보다 순위 높았을 거라고 지금 4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찬스 날려버리는 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경기가 조금 은근 불쾌하더라고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 정말 해주고 싶은 거 맞는데 이게 의욕이 너무 세고 승부욕이 세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더라. 이긴 건 정말 장하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단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했던 채무 시즌에 2021 시즌 그때 캉테의 퍼포먼스를 보는 듯한 정말 본인의 커리어 하이 경기 하나 뽑으라고 하면 나중에 이 경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토트넘전.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캐리를 했었고 반면 그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는 엔소 페르난데스 진짜 부진 많이 했죠. 얘 이거 네투만큼은 아니긴 한데 반대 오픈킥 이런 실적을 조금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날린 게 너무 많아. 좋게 보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너무 짜증납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페드로 네투 얘는 지금 첼시가 장기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하면서 윙어들이 대부분 20대 극초반의 선수들을 영입해 왔어요. 무드릭도 그랬고 마두에키도 그랬고 기튼스 가르나초 그리고 에스테방 윌리아는 10대고 그런 선수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투가 이제 구심점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얘를 믿고 얘로 버티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뻗어나간다.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구상했을 텐데 그 말은 즉 네투는 버팀목이 돼야 됩니다. 믿음직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난 진짜 용납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못했나에 관해서 난 진짜 책임을 많이 물어보고 싶네. 선제골 장면에서도 페드로랑 사인 미스 나가지고 패스 제대로 안 들어갔던 거 카이세도가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골 나왔었던 거고 터치 미스를 통한 터치라인 나왔으면 왜 이렇게 많은지 스펜스를 상대로 왜 이렇게 많이 지워졌는지 스펜스가 아무리 1대1 수비에 강하다고 하더라도 불만이 많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산체스가 너무 잘해줘서 산체스의 롱킥이 오늘따라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과장 보트에서 에데르손급의 롱킥을 통해서 계속 토트넘의 뒷공간을 후벼 팠었고 또 아까 말했던 세트피스에서의 토트넘의 장점들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굉장한 공중볼 장악 능력을 통해서 경기에 안정감을 안겨다줬고 또 그나마 불안할 수 있는 거 키퍼만 잘한다고 경기가 다 풀리는 게 아니야. 그랬으면 돈나룸만 지금 무패여야죠. 센터백들도 잘해야 돼. 찰로바가 왼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미스가 없었어요. 그 되게 위험한 장면처럼 보이긴 했으나 결국 다 안전했어요. 또 포파나 같은 경우에도 실수가 없던 건 아닙니다. 루즈볼을 잡을 때 한번 실수해가지고 스펜스한테 공을 뺏긴 적도 있고 하지만 근데 오늘 포파나의 신체 능력은 가히 정말 잘한다면 코나테랑 잠깐 비벼볼 수 있는 정도의 활약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가 됐고 기스토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좀 놓기도 하고 경기 내에서 흐름을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으나 텐션 유지가 좀 안 됐거든요.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래도 뭐 큰 미스를 범하진 않아서 경기 해가 되진 않았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이 선수예요. 기튼스. 왜 안타깝냐? 나머지는 못한 대로 못했고 잘한 대로 잘했거든요. 근데 기튼스는 교체 투입되고 나서 무난했던 가르나초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와, 얘 진짜 울브스 점폼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 대박이다. 우와. 잘하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찬스 한번 날려먹어서 본인의 평가를 다 깎아먹었어요. 어제 기튼스에 대한 혹평은 딱 그 장면 말고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가 첼시의 순위 상승을 막아버림으로써 진짜 내가 보면서 너무 빡쳤었는데 모자 던지고 그랬잖아요. 좀 안타까워. 아마 다음 경기 잘하겠죠. 첼시가 근데 정말 고무적인 부분은 세트피스에서의 그 불안 요소, 수비 세트피스에 관해서 이걸 떨쳐냈다는 거고요. 이 말은 즉 앞으로 로우블럭의 상대를 잡을 때 불안 요소가 많이 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아스날하고 경기를 했을 때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만회가 되고 그 다음에 파해가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다.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 왜냐면 진짜 여러 경기에서 이 롱스로인하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함이 드러났고 마치 포체티노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짜증났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쿠이바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응 전략을 너무 잘 짜와가지고 정말 흡족하면서 봤습니다. 와, 이게 단기간 내로 발전이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마레스카 좋아해요. 피드백이 빨라. 사람이 진짜. 이게 지금 울브스전이랑 선덜랜드전, 브렌트퍼드전, 노팅엄전에 보였던 거 모습 생각하면은 이거 진짜 장족의 발전이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력에 관해서도 굉장히 호평을 할 수가 없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완전 압살을 시켜놨기 때문에 상대팀 원정에서. 근데 첼시를 비판해야 될 모습은 딱 한 가지라고 지금 생각해요. 어제 경기에서. 경기를 끝낼 때 못 끝낸다. 매치 도미넌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분위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이렇게 리드를 확확 하면서 아, 이거 득점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딱 직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때 이제 득점을 해야만 경기가 훨씬 편해져. 스노우볼링도 훨씬 잘 굴러가고. 노팅엄전도 사실 약간 쌓였던 게 산토스가 1대1 찬스 날려먹었어요, 전반전에. 그래가지고 진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선덜랜드전도 그랬었고, 오늘 경기야말로 그게 달하는 부분들밖에 없었는데, 이거 이렇게 못하면은 이길 경기 다 집니다. 감독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경을 제공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디렉션 내리겠죠. 근데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잖아. 조이스틱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이스틱으로 선수 조종하는 피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들이 잘해야 돼. 난 빅찬스 미스는 선수의 탓이라 생각해요. 온전히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해요. 빅찬스 미스라는 것은 즉 감독은 빅찬스를 만들어준 거고, 첼시가 오늘 빅찬스 크리에이티드가 6번인데 그중에 5번을 놓친 건 선수의 잘못이다. 나 그래서 마레스카는 오히려 이제 이 경기 이후로도 이 경기 때문에라도 더 비판을 좀 더 줄일 것 같고, 공격진 네투가 됐든 주앙페드로가 됐든 가르나초가 됐든 델라비 됐든 누가 됐든 얘네가 진짜 훨씬 잘해야 된다. 이스테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대치 대비 득점력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육각형으로 딱 봤을 때 그중에서 득점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편인데, 실제로 XG 값을 2점 몇인가 기록했는데 한 골밖에 못 넣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거 해결되면 약간 좀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첼시 샘스는 간다. 못 가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세트피스 관련해가지고 피드백 잘 들어가서 지금 토트넘 상대로 세트피스의 대가 상대로 지금 완승 거뒀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XG값 잘 뽑아내고 있죠. 필드골 메이킹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픈플레이 득점이 지금 리그 18골 중에서 9골이나 된다는 거는 아스날이 오픈플레이 득점이 적다라는 거 생각해봤을 때 되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XG값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첼시가 득점 개수보다 XG값이 더 높았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XG값이 17.4인데 18득점입니다. 잘 풀리고 있어요. 초반에 날려먹었던 거 만회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나왔고, 벌리랑 울브스 상대로 잘하기만 한다면 이거는 11월 달은 발 뻗고 편하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의 앞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팬적으로도 예상해보고 중립적으로도 예상해보는 바이고요. 델랍이 사고만 안 치면 될 것 같아요. 델랍 사고 치는 것만 줄이면, 이 선수가 출장만 한다면 주앙페드로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 나올 거고, 파머 복귀하면은 첼시 진짜 그래도 위협적인 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첼시 진짜 무시 많이 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좀 짜증났었는데, 이게 선덜랜드전만 아니었으면 이게 지금 7연승이었습니다. 7연승. 벤피카전, 리버풀전, 노팅엄전, 아약스전, 선덜랜드전, 울브스전, 토트넘전. 근데 이 흐름이 도중에 선덜랜드한테 깨진 게 진짜 얼탱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보도록 하죠.